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1장 패자를 기다리며 제1절 낙양천도 중 포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제5회차 내지 7회차 통합본입니다. 저는 이번 회차에서 살펴볼 열패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풍목룡의 동두열국지, 사마천의 사기, 좌구명의 춘추자전과 국어, 유향의 30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왕은 아버지 주유왕이 백성들의 폭동으로 채땅에 머문 기원전 841년부터 828년까지 비록 몸은 호갱이 있었지만 폭동 당시 백성들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이미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소공석의 후예인 소공의 집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이 14년 동안 주순왕은 비록 태자였지만 겸손과 진중함이 몸에 배인 데다가 소공과 주공단의 후예인 주공의 가르침을 받은 터여서 저기하며 주나라 초기의 왕업을 중흥하리라 결심하였습니다. 주순왕은 저기 저부터 주공과 소공의 보좌를 받았고 중산보, 윤길보, 방숙, 소호 등 현신들을 중용하여 주유왕 때의 폭정을 일수하고 정치 일신을 꾀하는 한편 기원전 823년에 북쪽 북경을 자주 침범하는 험륜을 토벌했고 남쪽의 형초를 정벌했으며 기원전 822년에는 서용도 치는 등 주나라를 중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중흥에도 불구하고 주나라 초기의 왕업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제후들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순왕 39년인 기원전 789년에 어떤 왕명을 어긴 것인지에 대한 묘사나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강릉이 왕명에 불복했다며 주순왕은 대로하여 초나라, 신나라, 여나라, 덕나라, 진나라, 채나라 군사들을 징발하여 이끌고 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무에서 강용에게 대피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고 자신도 위기에 빠졌으나 조숙대의 아버지인 엄보의 도움으로 구원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순왕은 친정한 전쟁에서 패하자 창피하기도 하고 괘씸하여 강유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하고 양병을 위한 호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랑캐 땅과 가까운 태원에 군사훈련장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양병하려면 그 지방의 장정의 수, 말과 수레의 수, 양초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호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이에 재상인 태제 중산보가 나서 대대적으로 호구를 조사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한 점과 정사가 어지럽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꼴이다. 인구 감소를 밝히면 제후들도 심란해지고 정사와 백성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며 호구조사를 반대했으나 주순왕은 이를 무시하고 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순왕 40년, 즉 기원전 788년 어느 날 주순왕이 태원에 갔다 오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는 대로하였습니다. 그 노래는 달이 떠오르니 해는 지려하네, 삼봉나무로 만든 활과 쑥대로 만든 전통, 주나라도 장차 망하였구나 라는 뜻이었죠. 주순왕이 황궁하여 그 노래의 뜻을 묻자 태사 백양보가 나서서 천문을 보니 앞으로 왕이 사망한 후 궁에서 여자가 나라를 어지럽힐 징조다 라고 예견했는데 해는 양기이고 달은 음기이니 해는 저물고 달이 뜬다라는 것은 음기가 왕성해지고 양기는 시든다는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순왕이 심란한 마음으로 내궁에 갔는데 이번에는 왕후 강후로부터 어젯밤에 궁녀가 이상한 야를 낳아 내다버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유왕 말년 때인 기원전 820년대 말에 12세 된 궁녀가 우연히 자라가 지나간 자리를 밟고 임신했다가 40년이 지난 어제 야를 낳았다는 기이한 이야기였죠. 주순왕은 즉시 야를 버린 자리에 궁인을 보내봤으나 여하는 없었고 백양보가 점을 치니 여하는 아직 살아있다고 하자 주순왕은 더욱 심란하였습니다. 주순왕은 백양보의 점괘와 예언으로 보아 참여와 기이한 여하 출생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부인 두백에게 기이한 여하를 찾아내라고 하고 하대부인 자유에게는 참묘에 나오는 삼봉나무 활과
쑥대로 만든 전통을 만들거나 파는 상인을 잡아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기이한 여와 삼뽕나무 활과 쑥대로 된 전통을 파는 상인 수색에 호갱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호갱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시골 행상 부부가 나타나 삼뽕나무로 만든 활과 쑥대로 된 전통을 팔다가 그 안악은 사시관에게 체포되고 남편은 달아납니다. 자유는 주순왕의 지시에 따라 체포된 안악을 처형했고 주순왕은 안악을 처형함으로써 참요 예언이 끝났다고 믿고 마음 편해하였습니다. 한편 달아나던 남편은 무작정 걷다가 어느 강변에서 날집성들이 갓난애를 보호하는 것을 보고는 기이하게 여기며 여아를 구출하여 포땅으로 갔습니다. 행상안악의 죽음과 관련하여 동조일국지 제1회에서는 행상안악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주봉기와 국어 정어에서는 행상안악 또는 부부가 체포되어 길거리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죽지는 않고 부부가 여아를 구조하여 포땅으로 함께 달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순왕 사지 3년 즉 기원전 785년 주순왕은 미모의 여인이 제궁의 태묘 안으로 들어가 3번 크게 웃다가 3번 통곡하다가 선왕의 위패를 모신 신주를 갖고서 동쪽으로 달아나는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날 참녀와 기이한 여아가 다시 생각나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요녀를 잡아오라고 한 자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아무런 보고도 없던 두백을 불충하다며 잡아다가 처형했는데요. 이 처형을 만류하는 자유도 자신의 집에서 자살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충신 둘을 잃은 거죠. 이때 두백의 아들 섭숙은 진나라로 이주하였는데 그는 진나라에서 사사배설을 얻어 사시가 되었고 그의 후손은 범땅을 시급으로 받아 범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주순왕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다가 제위 46년 즉 기원전 782년에 병사하고 태자 궁열이 즉위했는데 이가 12대 주유왕입니다. 주유왕은 아내인 신백의 딸 즉 신우를 왕으로 삼고 아들 의구를 태자로 세우고 장인인 신백을 신우로 승진시켰습니다. 제후들은 처음에는 주왕실과의 친족관계, 창업공로와 그 나라의 규모에 따라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풍계를 받았는데 후에는 제후의 공가와 천자의 재량에 따라 승급되거나 강등되기도 하였습니다. 송공이라면 송나라 제후가 공작이라는 뜻이고 노후라 하면 노나라 제후가 후작이라는 뜻이고 정백이라 하면 정나라 제후가 백작이라는 뜻이고 초자라 하면 초나라 제후가 자작이라는 뜻이고 허남이라 하면 허나라 제후가 남작이라는 뜻인데요. 주유왕의 장인인 신백은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진한 셈이죠. 주유왕은 주순왕의 국상에도 불구하고 술과 고기까지 먹을 정도로 거칠고 경박한 인물이었는데요. 어머니 강우와 노신인 윤길보, 소호 등도 죽자 한마디로 안한무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첨 잘하고 사리사욕에 밝은 서객공 석보, 제공력, 윤구를 중용하고 이들에게 국사를 맡기고는 자신은 주색에 빠져 소일하였습니다. 주유왕 2년, 즉 기원전 780년 기산에서 온 신하가 주유왕에게 기산의 삼천인 경천, 위천, 낙천의 냇물이 마르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고했고 옆에 있던 백양보도 그 징조가 불길하다고 했으나 주유왕은 그것들은 다 자연현상이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에 조숙대가 나서 기산은 고공담보가 왕업을 일으킨 주나라의 성지인데 어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며 주유왕에게 일침을 가한 후 속기 주색을 중단하고 널리 인재를 구하라고 직언하였습니다. 그때 석보가 나서서 문왕과 무왕 때 주나라 도읍이 풍호로 바뀌었는데 웬 기산타령이냐며 핀잔했고 주유왕도 석보의 말이 옳다며 조숙대를 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숙대는 조만간 주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직감하고 가소를 이끌고 진나라로 떠났는데 이가 훗날 진나라의 주석지신이 될 조세와 조돈의 조상입니다. 포땅의 포양도 어지러운 정사에 대하여 주유왕에게 가나다가 투옥되자 신하들은 더는 가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하여 백양보는 이수와 낙수가 마르자 하나라가 망했고 하수가 마르자 은나라가 망하였다라며 크게 탄식하였습니다. 주유왕 4년 즉 기원전 778년 고양의 아들 홍덕은 추수차 포땅에 갔다가
17세 된 4대의 딸이 절세의 미인임을 알아보고는 미인계를 써서 3년째 투옥 중인 아버지 포양을 구할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 산이생이 은나라 조왕에게 미녀들을 바치고 유리에 갇혔던 주문왕을 구출한 고사를 상기했던 것입니다. 홍덕이 주유왕에게 미인계를 쓰려고 한 4대의 딸이 바로 포사인데요. 포사란 포땅의 사시성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상부부 또는 남편이 야을을 구출하여 포땅으로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야을을 더는 키울 수가 없어서 배 한 피를 받고 그 야을을 포땅의 사대에게 떠넘기다시피 했고 사대가 이를 양용했던 것입니다. 홍덕은 사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포사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는 그때부터 화장법과 왕실예법 등을 교육한 후 석보육에 뇌물을 써서 주유왕에게 포사를 바쳤고 그 대가로 즉시 포양은 석방되어 복직되었습니다. 주유왕은 포사를 보자마자 단번에 포사에 빠졌습니다. 조배도 나가지 않았고 포사의 처소 경대에 들면 며칠이고 포사와 함께 침식을 같이 하며 날이 가는 줄을 잊었습니다. 조배도 국정도 잊을 정도이니 왕후야 말할 것도 없었겠죠. 포사는 낭낭에 이어 포비로 승진되었습니다. 왕후인 신우는 크게 걱정합니다. 포사가 주유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물론 정빈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자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거기다가 장차 포사가 아들이라도 낳는다면 우리 모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불안하고 답답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태자 의구는 포사의 등장으로 어머니가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격분하여 경대로 쳐들어가서 경대의 정원을 짓밟고 포사에게 폭행합니다.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그러나 포사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유왕인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포사가 의구에게 폭행당할 때 임신 중이었다고 하자 주유왕은 대로하고 의구를 경대 행패 사건의 책임을 물어 외할아버지 신우의 영지인 신나라로 추방했습니다. 그 후 포사가 백복을 낳자 주유왕은 더욱더 경대를 찾아 포비와 백복을 총애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태자를 피하고 백복을 태자로 세우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망설이는데 이때 석보는 주유왕의 의도를 간파하고 윤구와 포사와 함께 백복을 태자로 세우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왕후는 포사가 백복을 낳자 큰 위기감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는 결국 그 시간에 떠밀려 자신도 쫓겨날 수 있다는 그 위기감 말이죠. 이에 왕후는 신나라에 머무는 태자 의구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편지에는 의구가 주유왕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 속기 태자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서로 만나서 무슨 대책이라도 세울 것이 아니냐고 쓰여 있었죠. 그러나 그 편지는 의구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미리 왕후를 감시하던 포사가 심어둔 첩자에게 발각되었고 그 편지는 곧바로 포사 등을 거쳐 주유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포사와 석보와 윤구는 이 편지가 모자의 모반에 정근하며 왕후와 의구를 몰아붙였습니다. 주유왕은 그 편지가 왕후의 것임을 확인하고는 주유왕 5년, 저 기원전 777년에 조회를 열어 왕후와 태자를 폐위하고 포사를 왕후로 세웠습니다. 의구를 폐위하고 백복을 태자로 세운 시기와 관련하여 주봉기에서는 주유왕 3년, 저 기원전 779년에 포사가 주유왕의 총애를 받고 백복을 낳고 또 포사가 왕후가 되고 백복이 태자가 되었다며 의구가 폐위되고 백복이 태자가 된 시기에 대하여 구분하여 별도로 기록한 바 없고 국어 정어에서도 의구와 백복이 폐위되고 책립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주일국지 제2회에서는 주유왕 9년, 즉 기원전 773년에 의구가 폐위되고 백복이 태자로 책립되었다고 묘사하고 있고 중국 동사 서주에서는 주유왕 5년, 즉 기원전 777년에 의구가 폐위되고 주유왕 8년, 즉 기원전 774년에 백복이 태자로 책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구가 폐위되고 백복이 태자로 책립된 시기를 알아보려는 것은 의구의 외할아버지인 신우가 주유왕에게 반심을 품을 때까지의 신우의 행동 이해에 참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동주일국지 제2회의 묘사로 본다면 신우는 주유왕이 자신의 딸과 외손자를 폐위하자
곧바로 반역의 야심을 드러낸 셈이고, 중국 동사 서주의 기록으로 본다면 의구를 폐위한 이후에도 약 3년간 신우는 주유왕에게 별 저항 없이 지켜본 셈이 되는 거죠. 주유왕은 포사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었으므로 그녀가 늘 웃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웃지 않을 뿐 아니라 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는 참 기이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주유왕은 포사를 한번 웃겨보리라는 웃기는 결심을 품고 날마다 사내 진미에다 악공들과 공인들로 하여금 신나는 가물을 보여주었지만 포사는 여전히 웃질 않았고,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한다는 말에 날마다 백필의 비단을 찢자 그제야 다른 때와는 달리 반응을 보였지만 이도 한때뿐 여전히 냉랭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유왕은 포사를 한번 웃게 하는 자에게 천금을 주리라는 방을 붙였고, 이에 석보가 나서 여산의 봉화를 거짓으로 올려보자고 제안, 주유왕도 그 의견이 기발하다고 동의하여 이렇게 불꽃놀이를 기획합니다. 주유왕은 제후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다가 자신들이 속은 줄 알고서 허둥댈 것을 생각하니 재미있겠다 싶었던 거죠. 어쩌면 포사를 웃기는 것보다 자신이 더 재미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주유왕의 어린애 같은 계획을 알게 된 사도 정백우, 즉 정나라 황공은 주유왕에게 봉화는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왕과 제후들 간의 믿음의 약속이다. 긴박한 때를 위하여 만든 비상수단을 한낱 희롱거리로 삼으면 그 무엇으로 비상시를 대비할 것이냐며 극구 말렸으나 주유왕은 태평시대에 웬 불길한 말이냐며 묵살하였습니다. 정한공은 주순왕의 동생이자 주유왕의 숙부였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밤하늘에 봉화는 올랐고 제후들은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판단하고 각기 군사를 이끌고 여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짝 긴장하고 도착한 군사들을 맞은 것은 누각에서 들리는 음악소리와 궁녀들의 웃음소리뿐, 주유왕이 머무는 여산 여궁 주변에는 오랑캐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유왕이 누각 위에 나타나 오랑캐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히자 제후들과 군사들은 어이없어하며 각기 자기 나라로 회군하였습니다. 이 회군하는 모습을 누각 위에서 지켜보던 포사는 그제야 박장대소했고 주유왕도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주유왕은 공표한 대로 포사를 웃게 한 석보에게 천금을 하사했는데 이같이 천금으로 웃음을 샀다고 하여 이를 천금매소라고 합니다. 천금매소의 이 같은 해석은 동주일국지 제2회의 묘사인데요. 이와는 달리 비단 등 국가재정을 소모하면서 포사를 웃게 한 행위 전체를 천금매소라고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거짓봉화로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주유왕은 단순 호치라고 했는데 이는 붉은 입술에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다는 뜻으로 젊은 미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포사가 출생한 시기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동주일국지 제1회와 제2회에서는 주유왕 말년 즉 기원전 820년대 말에 12세 된 궁녀가 40여 년간 궁에서 보태하여 나이 50이 넘은 주순왕 40년 즉 기원전 788년경에 낳은 여아가 포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주봉기와 국어 정어에서는 주유왕 말년에 12세가 아니라 치아를 깔 나이의 궁녀가 40여 년이 아니라 궁녀가 시질 깔 나이에 낳은 여아가 포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기 주봉기와 국어 정어에서 말하는 치아를 깔 나이란 대략 6, 7세 가량이고요. 시질 깔 나이란 15, 16세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봉기와 국어 정어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포사는 기원전 820년대 말에 잉태되어 약 10년 후인 기원전 810년대 후반에 출생한 셈입니다. 물론 유의 비교로서 동주일국지의 묘사가 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제가 본 유의 두 사서의 기록과 동주일국지의 묘사가 말 그대로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주유왕에게 진상될 때의 포사의 나이에 의혹이 있습니다. 동주일국지 제2회에서는 포양이 투옥된 지 3년 되는 해인 주유왕 4년 즉 기원전 778년에 포사가 주유왕에게 진상되었다면서 이때의 포사의 나이를 16, 7세라고 묘사하고 있고 동주일국지 제1회에서는 포사는 주순왕 43년 즉 기원전 785년으로부터 3년 전인 기원전 788년경에 출생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2회의 묘사가 맞다면 포사는 기원전 793년경에 태어난 셈이고 제1회의 묘사가 맞다면
포사가 진상될 때의 나이는 고작 11세인데요. 이처럼 포사의 나이에 대한 동주일국지의 묘사는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주봉기에서는 포사가 진상될 때의 나이에 대한 기록은 없고 주유왕 3년 즉 기원전 779년에 진상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봉기와 국어정의 포사 출생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포사는 810년대 후반에 태어나 기원전 779년 즉 40세 전후에 진상된 셈입니다. 폐위된 왕후의 아비이자 의구의 외할아버지인 신나라 제후 즉 신우는 주유왕이 딸과 외손자를 폐위했을 때에도 전혀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왕의 포사에 대한 총애도 한때 일이냐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주유왕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딸과 외손자를 복위시키리라 믿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주유왕 8년 즉 기원전 774년에 주유왕이 백복을 태자로 세우는 것을 보고는 주유왕은 폐위된 모자를 버리려 한다고 단정하고 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신우는 먼저 주유왕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신우는 하나라 그랑과 은나라 주왕은 요망한 마리와 달기를 총애하다가 결국 하나라와 은나라를 망쳤다. 지금 왕은 둘의 나쁜 것을 본받아 포비를 총애하여 정실과 적자를 폐하였으니 이러고서야 어찌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죠. 주유왕은 신우의 상소문을 받고 대로합니다. 자신을 고랑과 주왕에 비교하였으니 뿔이 났겠죠. 주왕은 석보의 계책에 따라 우선 신우를 후작에서 백작으로 강등하고 장차 군사를 보내어 치기로 결심합니다. 신우는 자신의 상소를 읽고 주유왕이 깨닫기를 기대했으나 위 처분과 같이 주유왕이 반항하자 이제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우는 참모들의 의견에 따라 기원전 773년에 견융의 용주와 연합하고 왕군의 공격에 대비하였습니다. 주유왕은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신우가 반성하고 사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견융과 연합했다고 하자 대로하고는 기원전 772년에 태실에서 제후들과 동맹을 맺고 석보를 대장으로 삼아 왕군을 보내어 신나라를 쳐 위험을 가시하였습니다. 신우는 왕군의 침입을 받고는 간담이 서늘하 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숙명이니 억울하더라도 참는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신나라 대부 여장이 서용의 군사를 이용하여 주유왕의 콧대를 꺾고 의구에게 태자 자리를 되찾아주자고 제안, 신우는 그 계책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에 신우는 견융의 용주에게 사자를 보내어 뇌물을 바치며 함께 호경을 치자고 제안하며 호경의 보물은 다 가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주는 기뻐하며 이를 수락하고 우선봉의 패정을 자선봉의 만야석을 임명하고 스스로 중군이 되어 용병 15,000을 일으켜 호경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때에 맞춰 신우는 가까운 정나라와 서이나라에도 청병하여 이들로부터 군사를 얻어 기원전 771년에 신, 경륜, 정, 서이의 반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호경을 포위하였습니다. 주왕실이 먼저 신나라를 쳤다는 것은 중국 동사 서주의 기록인데요. 중국 동사 서주에서는 기원전 772년에 주유왕이 태실에서 제후들과 동맹을 맺고 신나라를 쳐서 위험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국어 진어 1과 정어에서도 주유왕이 신나라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세가초세가와 춘추자전 노소공 4년조에서도 주유왕이 태실 회맹을 가졌는데 거기서 주유왕이 거만하게 굴어 윤과적이 배반했다고 기록하는 등 사서에서는 주왕실이 신나라를 먼저 쳤거나 신나라 징계를 위한 태실 해맹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일국지 제2회 내지 제3회에서는 신우의 상소에 대하여 주유왕은 신우를 후작에서 백작으로 강등하고 장차 군사를 보내어 신나라를 치려고 했을 뿐이지 먼저 신나라를 치지는 않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우가 왕군이 신나라를 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서윤과 연합하여 호경을 쳤다고 묘사하고 있을 뿐 태실 해맹에 관한 묘사도 전혀 없고 더욱이 왕군이 신나라를 먼저 쳤다는 묘사는 없습니다. 또한 반군의 구성과 관련하여 동주일국지 제3회에서는 신나라와 견융군사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주봉기에서는 신나라, 견융, 정나라, 서이나라가 연합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국어진어 1과 정어에서는 신나라, 정나라, 서용이 연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유왕은 반군에게 왕궁이 몇 겹으로 포위되자 급하게 봉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거짓봉화에 수차 속은 제후들은 이번에도 주유왕이 포사를 웃게 하려는 장난이려니 하고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몇 제후들은 또 불꽃놀이야 라며 짜증을 냈을지도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오랑캐들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불꽃놀이를 즐겼던 주유왕이 왕성 방비인들 신경 쓰겠습니까? 정안공의 예견처럼 비상수단을 희롱하다가 참으로 비상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죠. 왕성은 결국 함락되었고 성안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정안공은 호갱에서는 주유왕의 거처의 안전도 불안하다 판단하고 예산으로 옮기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주유왕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어 정안공의 제의를 수용했는데요. 정안공은 호위군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선봉을 맡아 수레에 주유왕 보사 백복 등을 태우고 왕궁북문을 통하여 여산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여산에 도착하여 다시 한 번 더 봉화를 올렸지만 역시 구원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용주는 주유왕이 여산으로 달아난 것을 인지하고 용병을 몰아 여산까지 추격해서는 여궁을 포위하였습니다. 정안공은 여산에서 막연히 구원군을 기다릴 바에야 주유왕 일행을 자기 영지인 정나라로 일단 피신시켰다가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여궁 앞에다 불을 질러 용병을 그쪽으로 유인한 후 여궁 뒤쪽 포위망을 뚫고 주유왕 일행을 이끌고 정나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주유왕의 도주를 눈치챈 용병은 주유왕 일행을 추격하여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안공은 적장 고리적을 무찌르며 활로를 뚫으려 했으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용병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습니다. 주유왕과 백복은 용주의 칼에 찔려 죽었으며 보사는 생포되었습니다. 신우는 처음에 거병할 때 주유왕에게 겁을 주어 그의 마음을 바로잡게 하려 했을 뿐 주유왕이 죽고 왕성이 불바다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성을 차지한 용주는 마치 점령군인 양 신우의 존재는 까마득히 잊고 노략질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우는 어떻든 용병을 그들 나라로 몰아내야겠다 판단하고 이미 왕궁의 보화를 약탈한 용주에게 다시 금과 비단 등을 바치며 철군하라고 했으나 용주는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어떻게 뺏은 땅인데 언제까지나 누리고 싶은 영화인데 이를 조용히 포기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용주는 신우의 애타는 마음을 놀리듯 날마다 왕궁에서 잔치를 열고 추색을 즐겼습니다. 신우는 용병이 조용히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진나라 문우, 위나라 무공, 진나라 양공, 정나라 세자 굴돌에게 주왕실의 복원을 위해 거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국 제후는 뒤늦게 주왕실의 난리를 전해 듣고는 자국 군사를 이끌고 호경에 당도하였습니다. 신우는 사국 군사가 호경 외곽에 집결했음을 인지하고는 용병의 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용주에게 패정으로 하여금 왕성의 보물들을 본국으로 옮겨놓게 하라고 하고 만야속은 성 밖으로 보내어 사국 군사에 맞서게 하라고 제안, 용주는 신우의 의도도 모른 채 신우의 제안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어 신우는 소주공 흥과 상의하고 사국 군사가 공격할 때 성문을 열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군은 한밤중에 방심한 용병을 야습하였습니다. 만야속은 독전하며 위군에 저항했으나 용병은 자다가 당한 터에서 싸울 의지를 잃고 사방으로 달아났으며 때에 맞춰 성문이 열리자 진군, 위군 진군은 삼로로 입성, 별다른 저항 없이 왕성을 탈환하였습니다. 포사와 자던 용주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도주했고 포사는 목을 메고 자살하였습니다. 정군은 왕궁 외곽에서 도주하는 용병을 추격하여 혼내주고는 마지막으로 입성하였습니다. 포사의 최후와 관련하여 동절국지 제3회에서는 포사는 용주를 따라가지 못하자 목을 메고 자결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봉기에서는 주유왕이 죽을 때 포사는 생포되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그녀의 거뒤 행적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주유왕이 죽을 때 그녀도 함께 자결했다는 설도 있고 용주와 같이 서용으로 달아나 그곳에서 살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뛰어난 미모 여인을 경국지색이라고 하는데요. 마리, 달기, 보사, 서시, 양귀비를 중국의 5대 경국지색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는 하나라 거랑을 홀려 하나라를 망하게 했고 달기는 언나라 주왕을 홀려 언나라를 망하게 했으며 보사는 주왕을 홀려 서주를 망하게 했고 서시는
오나라 부차를 홀려 오나라를 망하게 했으며 양귀비는 현종을 홀려 당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다들 그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요사스러웠겠지만 그래도 포사만큼 요사스러웠을까 의문입니다. 포사는 신우와 의구의 위상을 뒤흔드는 등 주왕실의 정통과 질서를 어지럽혔고 석보와 윤고와 협잡하여 조정을 기망했으며 연회를 자주 열기하고 비단을 찍게 하는 등 국고를 텅 비게 했으며 결국엔 자신 때문에 앙심을 품은 신우 등의 반란으로 서주를 멸망에 이르게 했으니 만일 경국지색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다면 단연 금메달 3연패 내지 4연패는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한마디로 포사는 경국지색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국 제후들과 대부들은 주유왕 뒤를 이을 왕위 계승을 논의 위무공, 진양공, 신우 등이 전태자인 의구를 옹립하자고 주장하여 의구가 13대 주평왕이 되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객공안이 나서 이번 나는 신우가 주도했는데 신우에게 책임도 묻지 않고 어찌 그의 외손자를 옹립하려는가. 다른 왕자들도 많다라며 의구 옹립을 반대하고 여신을 지지했으나 대의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평왕은 농공행사에서 외할아버지인 신우의 공이 크다며 공작을 하사하려고 했으나 신우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주유왕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극구 사형하였습니다. 이에 주평왕은 신우를 제외한 나머지 유공자들에게 공우 백 자남의 자기를 그 처한 자기 위의 것으로 하사했고 땅과 벼슬도 내렸습니다. 이때 진나라는 기산 서쪽 땅과 함께 백작의 자기를 받고 처음으로 제후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어 주평왕은 소주공헌을 태제로 위무공을 사도로 정나라 굴도를 경사로 삼았습니다. 객공안은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여신을 위숫가의 휴땅으로 데려가서는 별도의 등극 절차를 밟고 휴왕으로 옹립했으나 그 후에 휴왕은 진문우에게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휴왕의 실체와 관련하여 중국 동사 서주에서는 주유왕의 또 다른 아들 여신이 휴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포사의 아들 백복이 휴왕이란 설도 있습니다. 동주열국지에서는 여신이나 휴왕의 실체에 관한 묘사는 없습니다. 동주열국지 제3회에서는 백복이 genyung 등의 주나라 침공 때 주유왕과 함께 gen용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묘사하고 있지만 사기 춘추사전 9구에서는 gen용 등의 침공 때 백복이 죽었다는 기사도 없을 뿐더러 그 외의 행적에 관한 기사도 없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백복이 휴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평왕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왕성을 보수하려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보수비용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더욱이 융병이 기땅과 풍땅을 차지하고서 호경을 위협하고 있고 또 융병이 호경지리를 훤하게 알고 있을 것이므로 큰 비용을 들여 호경을 보수해봤자 실익도 없고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기원전 770년에 낙양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천도를 논의할 때 사도 위무공은 낙양은 천하의 중앙이기는 하나 사면으로 적의 침략을 받기 쉽다. 게다가 복수해야 될 gen용을 피해 천도한다는 것은 수치다 라며 극구 반대했으나 태제헌 등 대다수 대부들이 낙양천도에 찬성하여 주왕실은 낙양으로 동천했던 것입니다. 기원전 785년에 주스랑이 제공에서 꾼 꿈을 기억하십니까? 미모 여인이 제공의 태묘로 들어가 3번 크게 웃다가 3번 통곡하다가 신주를 갖고서 동쪽으로 달아난 꿈 말입니다. 동주일국지 제3회에서는 이때 3번 웃은 것은 포사가 거짓봉화로 웃은 것이고 3번 통곡한 것은 주유왕 포사 백복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며 신주를 가지고 동쪽으로 달아난 것은 낙양으로 동천할 것임을 미리 알려준 예지몽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낙양은 주스왕 때에 상감의 난을 진압한 후 번나라 잔여 세력을 제거하거나 분산할 목적으로 건설된 신도시였는데 미미하나마 주나라의 동쪽 도읍 기능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동도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낙양으로 동천한 이후의 주나라를 동주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춘추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